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오늘은 원영섭,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까지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판세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41%,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로 나왔습니다. 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3%로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입니다. 권역별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부터 보면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1%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은 스윙보터인 대전과 세종, 충청에서는 한 달 전보다 22%포인트 올랐고 텃밭인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2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오차범위 밖의 강세를 보였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7%포인트 하락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포인트 줄어서 30%,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포인트 올라서 41%가 나왔는데 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 35%, 민주당 36%로 오차범위 내 박빙을 보이는 것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먼저 원영섭 변호사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은 이제 지역구와 관련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빠져 있는데 네. 저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29%가 되는 지지정당 없음이 어디로 쏠려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저 차이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21대 때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치르면서 103석을 얻었습니다. 근데 103석을 얻으면서 정말 여기서 더 뺏길 지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로지 강세 지역에서만 다 승리를 했어요.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영남, TK, PK 이 지역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 20대 때 5석을 뺏긴 부산 같은 경우에는 21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3석만 뺏겼어요. 오히려 더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때하고 그냥 당과 당의 지지율 상황은 비슷해요. 그러면 그때 의석수하고 이렇게 두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주 특이한 거는 그 당시 부산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긴 게 맞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긴 지역이 대다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3% 내외에서 이긴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지역을 만약에 뭐 뺏긴다 그러면 한 3% 정도가 이제 엎어진다 그러면 상당한 의석수를 부산에서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전통적인 지지가 강한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기초단체장, 부산의 기초단체장이 전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도 전부 민주당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런 그 스윙 보팅을 기본적으로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추세라는 거는 그러면 그 총선 시즌 이미 한 이틀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전 선거가. 스윙 보터를 하시려고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이쪽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메시지나 선거 전략이 그 어떤 여론의 흐름에 부응했느냐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바꾸는 데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다만 민주당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론격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느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서더라도요. 지난 총선에서도 압승 거뒀다고 하지만 총 전 지역구의 투표수를 합산하면 민주당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상당 지역구에서는 박빙으로 겨우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흐름과
부분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에 대한 선호도 호응도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투표율과 각 지역에서 유권자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투표율을 독려하는 숙제가 특히 민주당 앞에 놓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구에 맞춤한 그런 어떤 전략들 그리고 이런 공약들로 끝까지 유권자들 마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도 사실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기까지는 선거는 특히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민주당도 낙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두 분께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여야 자체 판세 분석 결과도 보겠습니다. 총선 일주일 남기고 지역구 254개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90석에서 100석,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를 확보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반 판세를 74석에서 82석으로 전망했던 것에서 조금 올렸고요.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발표치를 유지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경합 지역이라는 게 그 여론조사를 판단하는데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 경합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 한 번도 이거를 뒤집을 수 없거나 아니면 추세상 뭐 열세로 변하거나 뭐 아니면 우세로 변한 그런 지역은 이제 경합 우세로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110석 플러스 알파를 확보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부자 몸조심하는 것 같고 저 알파가 꽤 큰 알파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세 경합 우세를 146곳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0석 플러스 알파를 확보했다라는 거는 뭐 최소 알파가 36석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판세를 분석하는 그런 어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21대 때도 뭐 2, 3주 전에 국민의힘 그 당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판세 분석이 거의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어려운 상황, 민주당이 뭐 우세하는 상황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가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지금은 좀 선거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그 정보가 많잖아요. SNS든 유튜브든 정보를 굉장히 많이 그 국민들께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그러다 보니까 그 판세라는 게 조기에 형성이 됩니다. 옛날처럼 뭐 선거 당일 일주일 전에 형성되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사전 투표가 있다 보니까 또 사전 투표 시점보다도 또 며칠 전이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판세가 일찍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은 있었지만 결국 이제 우리 지지층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중도층을 노려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런 시점도 지금은 지난 것 같고요. 어떻게든 그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할 의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의 알파가 상당히 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당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판세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110 플러스 알파라고 한 건 전국 단위를 돌려봤을 때 실제로 이 경합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우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100곳을 조금 넘는 정도라고 판세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100석 이상은 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90석에서 100석 확보할 것 같다는 전망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건 전략적인 엄살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제3지대가 깃발이 올려지기도 했지만 각 당으로 지지층들이 이미 결집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표심을 조금이라도 누가 견인해낼 것인가. 그 변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의대 정원 아니면 뭐 남은 기간의 리스크들 그리고 말실수 이런 부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려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는 사전선거 굉장히 투표율도 높았는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세 흐름을 어떻게 역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돌릴 것인가가 숙제일 텐데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약간 실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정책적인 큰 모멘텀으로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마 내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입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네, 한 위원장이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지역구가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판세가 살얼음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한 판세를 직접 언급한 것도 처음이고 또 오늘 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저지선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선거를 이제 수행하는 전략이 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장성세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리하더라도 경합이라도 우리가 잘 될 거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기는 쪽에 서고 싶어하는 투표자들의 그런 심리를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 미래통합당 때도 사실 뭐 170석, 180석 이야기 선대위에서 계속 나왔는데 그때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뭐 차명진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희생양 삼아가지고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미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그때 허장성세 전략은 저는 실패한 허장성세 전략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우리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게 업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소 전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냉정하게 판세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춘 전략으로서 업소 전략을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한 단계가 왔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 도와달라고 해야 될 사람은 결국 그 당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자 그 말에 권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개헌저지선 붕괴 가능성을 내비쳤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지가 55석이나 있는데 잘못되면 개헌저지선 또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위기의식을 또 끌어내고 보수 지지층이 이런 업소 전략에 맞춰가지고 꼭 투표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판세를 공개를 하고 개헌저지선까지 언급한 것은 읍소 전략이자 지지자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장유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유권자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개헌저지선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오히려 범야권에서 200석 이야기가 나온 건 네. 전망치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치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국회에서 200석을 갖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던 법률안이 8개나 됩니다. 국회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간호사법 제정, 거부권 행사했죠.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다시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보완책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했다면 그 당시에 간호법 제정은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사실상 대통령이 당사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한 법안 거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무력화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200석이 필요하다는 그 요구, 그 슬로건, 국민들께 그 부분이 더 소구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한 개헌저지선을 만들어달라는 게 소구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읍소 전략이란 게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왜 이런 읍소 전략을 하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요, 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다면 왜 못했고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뭘 잘하겠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집권 여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집권 여당의 숙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 없이 정치적 수사가 난무합니다. 이게 원톱 체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스피커도 한 명, 뭔가 보완제 없이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정부의 실정, 내가 책임 있냐고 이야기하다가 바로 다음 날은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양립 불가능한 그런 정치적인 슬로건이 나오고 있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서 정치권에서도 추모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4.3에 대해서 진정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추모식에 가지 않았고요. 대신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추모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불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4.3 폄훼 인사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물론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했다고는 하시지만 이 당대표 지휘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4.3과 관련한 망언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4.3 사건이 촉발된 건 남로당의 무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기화로 10,000명이 넘는 양민을 사실상 살해한 겁니다. 학살한 겁니다. 그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남로당 중앙당에서 북한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관계는 이게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언사로 사실 4.3 4월 달이 되면 제주도에서는 향냄새가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같이 반성하고 하는 건 여야 모두의 몫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폄하하는 그런 역사적 인식을 가진 분들을 공천을 준다는 거 저는 건전한 법상식 그리고 역사 의식에는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영섭 변호사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4.3을 폄훼했다 그러는데 4.3의 억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은 여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그런 억울한 희생당한 양민들의 그런 억울함을 뭐 애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위 사실과 관련해서는 역사 논쟁의 하나의 그런 분야라고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뭐 더 근거가 있는 부분이 쟁점화되고 논의되고 하는 것 자체를 뭐 그게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지금 일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떠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의대 정원 문제가 뭐 어쨌거나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공의와의 그런 회담이나 그런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 쓰고 있는 와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 경기 쪽에 지원 유세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참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 지원 유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미 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마치 그 정치적으로 정치 공세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 지역 후보들 지원에 나섰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는 한편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 이런 현 정부를 향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반박에 나서면서 강하게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총선 지원 활동에 나서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현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저는 누가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바로 여권입니다. 최근에도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했을 때 문정부 탓
했습니다. 잼버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문재인 정부 탓했었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선 함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공무원인 대통령께서 더 선거 관리 엄중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토론회를 사실상 그 외형으로 해서 선심상 공약을 얼마나 많이 전국을 다니면서 공표하셨습니까? 부적절하죠. 그 부분과 견주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죽하면이라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이런 지적 나올 거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풍 우려해서 지금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누가 열어줬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열어준 겁니다. 지금 민생 어떻습니까? 경제 어떻습니까? 대안 내놓지 못하고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이 오죽하면 이렇게 나왔겠느냐. 그리고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유권자 마음에 굉장히 역치를 건든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면이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되는 심리가 그만큼 유권자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력이 좀 나쁜 것 같다. 최악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 아니었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서는 배경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상황이 좀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뭐 이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기는 상황이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그 대통령 시절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전 탈원전부터 해가지고 뭐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부동산가 폭등 그리고 뭐 한미 동맹 관계 파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국가 정부의 그런 무능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탄핵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20년 간다고 했을 때도 그걸 5년 딱 하고 정권 교체 당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정부가 잘하네 못하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적반하장이고 그 기억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지금 여러 파트에서 청와대 여러 파트에서 개입을 했고 여러 군데에서 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게 임종석 실장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검찰에서 지금 뭐 정권 교체하고 한 2년 동안 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 대통령이 그거야말로 최고의 국기문란 사건인데 그것도 그냥 여기까지 방치해 온 건 절대 저는 뭐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우를 받으시는 분인데 현재 대통령은 아니지만 전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측근인 유영아 후보의 공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또 지원 유세를 가려다가 취소됐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유영아 변호사가 뭐 오래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또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지원 유세나 이런 걸 돕겠다는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그 지역구 문제는 조금 작은 문제고 이미 그 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 또 여러 번 뵙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 또 만나고 그러면 그 정도면 당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뭐 보수 지지층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구를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아주 열세인 지역구도 아니에요. 대구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구에 가셔가지고 지원 유세를 하신다는 것은 뭐 아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 대통령으로서 저는 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전 대통령으로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원 유세를 취소했다는 그런 보도가 네. 나온 상황인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은 지원 유세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신뢰가 상당히 두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영하 그 후보가 얼마나 여러 차례 도전을 했습니까? 그리고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후보가 어제 한 그 유튜브 채널, 방송국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지원 유세를 조만간 하실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기자들이 확인해 봤더니 공직 선거운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오늘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전망 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철회가 된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판세에 아마 당 차원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후보가 아니라 이제 대구 지역의 후보를 지원하러 간 것인데 거기는 짚어주신 대로 양지 중에 양지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참전하지 않아도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해석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되시긴 했지만 탄핵된 대통령인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다시금 소환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졌던 인물은 한동훈 당시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수사를 했으니까요. 그런 게 다시금 환수되면서 보수 지지층에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거 그런 역할이 소환될 수도 있고 이게 큰 선거 국면에서는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런 귀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선까지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는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 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워질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고 이상민 장관도 좋은 방향으로 좀 얘기될 수 있다.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 2,000명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총선 전에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대화의 물꼬가 터진다면 이것이 총선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총선 전에 저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해결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님의 담화도 잘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수의 그런 지지층들도 어떤 내막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뭐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걸 짚기 전에 일단은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게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모습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을 할 수 있을지언정 말씀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전공의를 만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전공의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다가 아니라 전공의를 만나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해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를 만나는 그런 정무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해결이 나더라도 이 총선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미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그 전에 또 2,000명 정원을 또 지지했던 국민들이 계셨잖아요. 그 부분들이 양보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이탈표가 생길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게 저는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총선 이후예요.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국면이라 보니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게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불리한 결과가 100석대 초반이든 아니면 100석이든 아니면 정말 개헌저지선이 깨지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당연히 정무적으로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대통령실은. 근데 한 가지가 중요한데 이제는 총선 이후에는 지지율 30%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 30%가 깨지는 순간 이게 그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때 뭐 조그만 비위 사건이 하나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국정이 중단돼 버리는 수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를 정말 목숨 걸고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의대 정원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양보하시더라도 2,000명에서 아무리 양보해도 몇백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문제를 조기에 결론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로 다음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라는 그런 문제로 이슈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의대 정원 문제 이게 최고점이다. 저는 이 위기가 최고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최악의 순간이에요.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어요. 각 교수들,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말 체력을 갈아넣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고 그리고 뭐 몇백 명을 적응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과거에 어느 정부도 못한 걸 한 겁니다. 그 굉장히 큰 업적을 한 거니까 이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다음에 대한 대비로서 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장윤규 변호사님. 총선 전에 변곡점을 만들려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의사협회에서 대통령께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전문의들 만나고 싶다라고 하지만 묵묵부답이잖아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43쪽이나 되는 분량의 어떤 원고를 아마 본인이 계속 수정을 거듭하고 뭐 참모들 의견도 반영을 하셨겠지만 그 결과는 2,000명이란 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도출한 정부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최소한의 수치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명 정원에서 물러날 뜻이 없는 것이 대통령의 진실인가 보다, 진의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죠. 당연하게도 그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안 이루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 숫자에 매몰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숫자에 매몰될 일은 아니고 물러설 수도 있다라고 어떤 각주와 이런 해석이 있어야지만 대통령의 이 발언과 의중이 파악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협회에서는 2,000명을 그렇다면 물러설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대단히 의아할 겁니다. 중계를 했던 언론사들도 제목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잘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본인의 육성으로 2,000명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도 있고 협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놓쳐버리게 된 것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떤 분기점도 마련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 책임이 그 후과를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환자 가족들이 치르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총선의 어떤 여야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조속히 만나고 싶다라고 의사타전만 할 게 아니라 짚어주신 대로 정무적으로 빨리 움직이고 만나서 국민들 챙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선거 막판 변수로 꼽히는 것이 부동산과 막말 등 후보들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먼저 이대생 성상납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당의 권고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에 상처를 입힌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고 박정희 대통령 유가족분들 불편함을 느꼈을 국민께도 거듭 죄송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여당과 이대, 여성단체,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퇴 요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이 어떻게 수습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분들 그 마음 풀리실 때까지 후보가 사죄하고 엎드려서 그 용서를 구하는 게 좀 당연하지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처음에 해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뭐 역사적 논문과 사료에 근거한 것처럼 해명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논문을 살펴봤더니 그런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6.25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성을 좀 동원한 측면, 이런 파티에 시중을 들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침소봉대해서는 안 됐던 거죠. 이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문들 상처받아서 지금 집단행동 하겠다고 하고 후보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이건 후보 개인이 정확하게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참 민주당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저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 당연히 후보 사퇴했을 것 같아요. 후보 사퇴하고 뭐
지금 이제 공천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지났으니까 무공천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사퇴하고 당연히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직접 했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이야기가 지금 사과했으니까 다 끝난 건가요?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다고 초반에는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직업이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그 대학 교수 집단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이분의 발언들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퇴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 당 차원의 사과를 국민께 저는 해야 될 사안이지 이거를 뭐 그냥 뭐 개인이 사과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뭐 넘어간다 그러면 글쎄요. 민주당이 뭐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검사에 들어간 금감원 총선 전에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논란이 총선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어떻게 해석과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인 해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뭐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스크린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불법은 아니었고 편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당국도 들여다보고 새마을금고에서도 자체 감찰 등을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총선 스케줄과 무관하게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중간 결과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현석 변호사님. 이거를 뭐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뭐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그 대출의 목적이 중요한데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자 전혀 뭐 사업 활동도 하지 않은 그런 명백한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로 지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일종의 사기 대출, 사기죄에 그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감원은 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 그 경위나 이런 거는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2020년 8월에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벼락거지로 고통받을 때입니다. 이분이 그때 대출을 했는데 대출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인 대출 그리고 대부업체 대출을 일단은 받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은행권에서 이제 사업자 대출로 전환해 가지고 받으셨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 본인이 그런 편법 대출, 불법 대출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자산을 일궈 나간 분을 어떻게 이게 그 공천을 해서 후보로서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이라도 뭐 당연히 사퇴하셔야 될 뿐이고 이것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셔야 되는데 뭐 사과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만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62.8%를 기록했습니다. 이 재외선거 투표율이 60%를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경과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투표율이 높다라는 일단 이 기사 그대로의 그 관점을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정권 심판론이 크다고 봅니다. 예, 여의도에서는. 그러니까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역대 최고치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제외 국민의 투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등록을 일단 하고 본인이 투표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투표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주소로 고정적으로 어떤 공보물이나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투표할 거니까 내가 투표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등록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록은 아주 저조했다는 거예요. 그 사전 등록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상황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실제 그 투표 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전체 투표율은 올라가서 잡혀요. 그런 상황이 조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전 투표나 본선거의 투표율이 오를 것이다. 뭐 정권 심판론이 여기에서 뭐 막 드러났다. 이런 거는 조금 침소봉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은 그 정권 심판론이 강해질 걸 우려해서 낮은 자세로 또 이렇게 열심히 그 지역구를 또 누벼야 되는 상황이겠죠. 예. 네, 장윤미 변호사님. 이 재외선거 투표율 62.8%라는 수치는요. 지난 3번의 재외선거 투표율 평균을 냈을 때보다 20%포인트 이상이 높아진 겁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신청자 자체가 줄어서도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조망하고 있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호주 대사 문제가 있었죠. 나라 망신입니다. 지금 호주로 부임하고 국방 외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다가 이거를 다시 철회했거든요. 그렇게 중요 인사 왜 철회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호주 언론에서도 다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부분들 어떤 심정이 드실까요? 해외에 머무르시면서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랬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투표로 내가 의사표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치 투표율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장윤미 두 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